안녕하세요. 24년 베이징 지역 전문가 박총명입니다. 이번 현지생활 칼럼 주제로 제가 파견 나와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4개월간의 어학 집중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른 도시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정보화 기간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향후 베이징으로 지역 연구를 오실 중국 지정가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나마 베이징 지역 연구 가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베이징 시내를 중심으로 구성된 1편과 근교 지역을 소개하는 2편으로 나누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나중에 제 지인들이 정말 베이징에 방문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코스를 짜서 안내해줄지를 생각해서 알차게 구성을 해보았으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이징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수도로 인구 약 220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중국에서 충칭과 상하이 다음으로 인구수가 세 번째로 많은데요. 서울의 약 28배의 크기로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베이징이 있는 지역은 연나라 때 연경, 원나라 때 대도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수도가 된 적이 있지만 1421년 명나라의 영락제가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베이징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청나라 초기 때 잠시 심양이 수도가 되었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수도가 바뀌기도 했고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기에 장제스에 의해 난징으로 수도가 다시 옮겨지기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마오쩌둥에 의해 베이징이 다시 수도로 확정되고 오늘날까지 중국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그 오랜 역사에 걸맞게 다양하고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건축물과 예술구역들까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방문 시기는 가을이 가장 좋은데요.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가 하늘도 푸르고 기온도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에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고 하니 이 시기만 잘 피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베이징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게 어떤 곳들을 방문해 보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는 가장 먼저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천안문 광장과 고궁이라고 불리는 자금성 방문입니다. 천안문 광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광장 중 하나로 천안문 사건 등 중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현재 남북 880m, 동서 500m 정도로 약 100만 명의 집회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천안문 광장 주변으로는 중국의 전통을 상징하는 천안문과 자금성이 남향으로 되어 있고 인민영웅 기념비, 마오쩌둥 기념관이 북향으로 건축되어 과거와 현재가 마주하며 서로 대결하고 대화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과거를 보여주는 국립박물관과 현재 국가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인민대회당이 좌우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유사한 의미라고 합니다. 특히 천안문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 황성의 정문으로 황제 즉위, 결혼, 황후 책립 등의 중요한 일들을 공포하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선포도 이곳에서 거행이 되었었습니다. 현재는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양 옆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특히 초상화는 사진이 아니라 중국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 매년 국경일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니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자세히 그림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고궁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황궁으로 약 500년 동안 중국의 황제들의 거처로 사용된 곳입니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중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이며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궁전과 정원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그 웅장함에 감탄하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물씬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고궁 입구에는 한국어로 된 오디오 가이드가 있으니 자금성을 풍부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문 광장과 고궁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요. 천안문은 보통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해도 괜찮지만 고궁은 매진되는 속도가 빨라 일주일 전에는 예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궁을 다 보고 나면 고궁 북쪽 출구 앞에 있는 경산공원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고궁의 전경을 한번 감상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경산공원은 고궁을 지을 때 나온 흙과 돌로 지은 인공산이라고 하며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송정제가 이민족의 침입을 피해 피신했다가 자결을 한 역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니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공원까지 보고 나면 한국의 명동 거리와 같은 왕푸진 거리가 가까이 있으니 거기서 베이징 카오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쇼핑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야경을 즐기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일차에는 이화원이라는 중국의 황실 휴양지로 쓰였던 아름다운 정원에 방문하여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원은 청나라의 걸륭제라는 황제가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하고자 지금과 유사한 규모로 정원을 확장하기 시작했으며, 중간에 외세의 침략으로 많이 파기가 되었던 걸 청나라의 서태후가 본인의 휴양지로 사용하기 위해 무리한 예산을 들여 재건을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화원 재건 사업은 당시 청나라를 망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덕분에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이화원이 탄생을 한 거니 참 아이러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원은 지도상 북쪽으로 들어가는 경로와 동쪽으로 들어가는 경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동문으로 들어가서 당시에 사용되었던 정원과 호수를 보면서 산책하고 다시 동문으로 나오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만약 시간이 된다면 중심부에 있는 만수산까지 올라가서 이화원의 전경을 보고 북문으로 나오는 경로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원을 들리고 나면 아주 가까이에 있는 베이징 대학교를 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다니는 베이징대를 둘러보며 캠퍼스의 분위기를 가볍게 즐겨보는 것도 나름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베이징 대학교도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가야 합니다. 위챗 미니 프로그램인 참관 베이따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고요. 방문일 일주일 전 오전 8시에 예약이 오픈되는데 인기가 많아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으니 꼭 8시에 맞춰 예약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추천 장소는 베이징 올림픽공원입니다.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베이징 올림픽 국가 경기장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독특한 철골 구조가 새의 둥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버드네스트, мя오차오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폐막식을 포함한 주요 경기들이 이곳에서 열렸고, 현재는 각종 스포츠 경기, 콘서트, 이벤트 등이 열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운영하는 셜록 현준 유튜브 채널에 이 경기장을 건축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면 이 건축물을 더 감명 깊게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는 워터큐브라고 불리는 베이징 국가 수영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 장소입니다. 이 건물도 외벽 자재가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개성 있는 건축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근처에 또 전망대 역할을 하는 올림픽 타워가 있어서 베이징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아름다운 호수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스차하이에 방문해서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식 훠궈 맛집이 여기 근처에 있으니 조금 색다른 스타일의 훠궈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베이징식 훠궈를 저녁 메뉴로 추천드리고요. 해가 지고 나면 강가 근처에 라이브 바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면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3일차의 시작은 798 예술구로 선정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1950년대에 건설된 국영 공장 단지였는데요. 1980년대 후반 중국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장들이 폐쇄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된 빈 공장 건물들을 예술가들이 스튜디오와 갤러리로 개조하면서 점차 예술단지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798 예술구는 베이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문화 공간 중 하나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창의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하고 매력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난로어 구시앙으로 이동하여 베이징의 전통적인 후통 문화와 중정 건축 양식을 느껴볼 텐데요. 여기는 과거 귀족과 고위 관리들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지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먹거리들과 쇼핑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삼청동과 인사동이 연상되는 거리인데요. 여기 난로구샹에는 베이징식 짜장면으로 유명한 가게가 한 군데 있으니 점심 식사를 해결할 곳이 필요하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미슐랭으로 선정될 만큼 맛집이라 약간의 웨이팅은 있지만 베이징에 왔으니 베이징식 짜장면은 한 번쯤은 꼭 먹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난로구샹이 약간 관광지화된 소통의 모습이라면 베이징의 옛 모습이 좀 더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근처의 동서거리에서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베이징의 문화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곳에는 작은 예술 갤러리나 공예품 상점 등이 많이 있고, 특히 예쁜 카페들과 감성 넘치는 공간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샤오홍슈에서 이곳을 검색해 보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장소들을 금방 찾아볼 수 있을 테니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잠깐 한숨 쉬어가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동쯤먼 거리에 있는 헌지우 이첸이라는 양꼬치집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베이징 지정가들이 가장 애정하는 양꼬치집이자 한국인이라면 호불호 없이 좋아할 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점이라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다른 지점들은 대부분 전기로 구워주는 반면 여기 동주먼 거리에 있는 지점은 숯불로 구워주기 때문에 확실히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지점에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벌써 4일차입니다. 3일간 돌아다녔으면 좀 피곤할 테니 오전에는 좀 푹 쉬고 점심시간부터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 베이징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업거리인 전문대가에 방문해서 점심을 먹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문대가는 자금성 남쪽에 위치하여 황실의 물건을 납품하려는 공방과 상점이 많이 들어서면서 최대의 상업지구로 번영하게 되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예전의 모습과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보수 작업을 해두어 볼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여기도 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많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일처라는 딤섬집에서 샤오마이를 한 판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가게는 청나라의 황제 건륭제가 암행 순찰을 마치고 밤늦게 황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식사를 해결하고자 우연히 들렀던 곳인데요. 마침 설날이라 밤늦게까지 문을 연 곳이 이 가게뿐이었어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궁에 돌아가 유일하게 문을 연 곳이라는 뜻의 도일처라는 현판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가게 이름으로 짓고 지금까지 약 280년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당 내부에 건륭제가 음식을 먹던 모습을 재현한 동상과 제사를 올리는 사당이 있어 보는 재미가 더해져 있는 식당입니다. 딤섬은 맛있긴 해서 먹을만 하나 아주 특별하지는 않은 맛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전문대가 바로 밑에 있는 천당공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기년전이라는 아름다운 제단이 있는 곳인데요. 제단 건물이 생각보다 화려하고 멋있어서 실제로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고요. 제단을 둘러싼 공원에는 500년이 넘는 고목들로 꾸며진 조경이 정말 웅장하게 펼쳐져 있어서 현지인들에게도 마음 편히 쉬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왔으니 베이징을 대표하는 공연인 근면왕조도 잠깐 시간을 내서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면왕조는 사랑과 복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고대 중국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고 무대 디자인과 특수효과가 화려한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무대에 폭포가 흐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요. 가볍게 관람하고 온다는 마음으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는 푸른색의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란서 강원을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베이징 지정가들이 정말 자주 가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솔라나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적한 호수와 낭만적인 길로 이루어진 유럽식 비즈니스 마을인데요. 쇼핑몰과 먹거리, 바와 카페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복합 쇼핑 단지입니다. 4일차쯤 되면 슬슬 중국 음식이 좀 물릴 테니 여기에서는 하마스시라는 가성비 좋은 초밥집을 가거나 아니면 한식 요리나 삼겹살을 먹기 좋은 탄탄대로를 가시면 아주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란서강원 바로 옆에 있는 강인 량마허가 야간의 분위기가 정말 좋으니까 식사 후 시간이 되시면 이곳에서 가볍게 산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리툰입니다. 사실 여기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매일 저녁마다 들려서 놀아도 되는 곳인데요. 베이징의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국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다양한 국내외 브랜드 매장과 레스토랑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의 패션과 트렌드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바와 클럽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을 꼭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클럽을 찾으신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카사바카디가 무난하게 놀기 좋고요.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보고 싶다면 PH나 블링크를 추천드립니다. 야미라는 K-팝 음악만 나오는 클럽도 있으니 한국 음악을 들으며 놀고 싶으신 분은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바를 찾으신다면 D-라운지나 아니면 AMID가 있고요. 또는 오아시스 바를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정말 놀기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으니 따종 DMP나 샤오홍슈로 잘 찾아보시면 매일 저녁을 신나게 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베이징 시내를 중심으로 약 4일치 분량의 일정을 짜보았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 지역을 위주로 구성을 한 거니 참고용으로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북수진, 만리장성, 유니버셜, 예산포와 같은 차 타고 1시간 정도는 이동을 해야 하는 근교 명소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再见!